대선 포인트 두 번째는 내부 분열을 막아라. 예, 저희가 살펴볼 두 번째 포인트는 여야의 원팀 구성 여부입니다. 과연 원팀을 구성할 수 있느냐 이 여부인데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과제였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 또한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세 경선 후보는 한 목소리로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저 유승민은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이번 경선에서의 패배는 저 유승민의 패배일 뿐 지지자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저 원희룡도 깨끗이 승복합니다. 이제 후보가 되신 윤석열 후보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원희룡 역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가장 관심은 홍준표 의원의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전 들으신 것은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그 직후 올린 SNS에 이런 글 남겼습니다. 민심과 거꾸로 간 당심이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국민 여론이 예상대로 10.27%나 이겼으나 당심에서 참패했다. 이런 의견을 밝힌 건데요. 하종대 기자 나오셨는데요. 하종대 기자, 예.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 얘기는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 얘기하고 또 페이스북에 백의종군 하겠다 했다가 이제 지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백의종군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서 전체 이제 본선에서 이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지운 것이 과연 그러면은 전혀 역할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 이런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는 어제 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자마자 오후에 대구로 내려갔거든요. 지금 대구에 내려갔으니까 아마도 그 이후에 오늘 정도에는 아마 윤석열 후보하고 서로 통화를 나누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맞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가지고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게 되면 거기서 뭐 공동 선대위원장에 뭐 이렇게 수락을 한다면 이렇게 맡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후보가 이제 어떤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매우 전체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은 맞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뭘 맡는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제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떤 걸 뭐 맡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기 지지자들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예. 들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근데 국민의힘 이 경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어떤 그 제스처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크지 않을 거라는 하종대 기자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면서 주목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에게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홍준표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의 관계일 텐데요. 과거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영입 의사 있으신지 또 어떻게? 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유익한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도와주실 거로 생각은 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아마 경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그 영남당원들은 김종인 위원장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 의원님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홍준표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이 이 원팀 가능해 보이세요? 글쎄요, 뭐 형식적으로 원팀은 가능하겠지만 마음으로 원팀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쨌거나 그 악연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뭐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후보 캠프에 뭐 사람을 보내서 직접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권한이겠죠. 얼마나 많은 권한을 그 김종인 전 위원장에 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선 권한, 그다음에 뭐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 대선에 이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기까지도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게 좀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홍준표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선거란 게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26년 동안 당 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크게 이제 당심을 못 얻는 결과가 나오는데 왜 그랬느냐? 사실은 홍준표 의원은 당내에 본인 측근들이 없습니다. 그게 본인은 개판을 안 만든다고 그러지만 안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없어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패배했을 때의 홍준표 후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안철수 대표가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선거하면서 선거 투표 날 미국 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20, 30대 내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뭐 이제 그 지지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지만 당내에서는 싸늘합니다. 그렇다면 왜 싸늘할까? 결국은 패배자가 앞으로 당에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백의종군 하겠다, 뭐 직을 안 맡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치를 그만두실 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당에 절대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미래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번에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냥 참석하지 않고 관망만 한다 그러면 다음에도 저는 별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홍준표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아마 합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 본인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아마 홍준표 전 대표도 이번 지금 결과를 보면 왜 내가 당심을 못 얻었는지 그 부분을 정말 뼈저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만약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후보가 취약점을 꼽히는 20, 30, 40 젊은 표심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두고 398 후보다 이렇게 비판했었죠.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후보님 참 언짢겠지만 398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이제 뭐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398 후보라고 불린 이유가 이 여론조사 때문인데요. 4개 기관 여론조사에서 20대 3%, 30대 9%, 40대 8% 지지율밖에 못 얻었다. 이 점을 꼬집은 건데 최진봉 교수님, 예. 윤 후보 입장에선 젊은 표심을 어떻게 끌어안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펴야 할까요? 일단 저는 실수를 줄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실언을 줄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분,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상당히 크게 아픔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20, 30대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정책을 조금 더 많이 홍보해야 돼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에 대한 바로잡기 이런 발언들만 계속 하시다 보면 정책이 드러나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현 정부가 각을 세운 모습 가지고는 반사이익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 본인이 20, 30대나 20대, 30대, 40대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좀 더 체계화돼야 돼야만 20, 30대가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마음을 줄 수 있지, 지금의 상태라고 가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가장 먼저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야 합니다.
네, 이번엔 논란이 많았던 민주당 내 원팀 구성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각 경선 후보 캠프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메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했는데 여전히 파열음이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서른 의원은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 앞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진실한 대통령을 뽑을 거라는 첫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만그만 약점이 있고 그만그만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투구를 잘 내세워서 국민들께 호소해내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길로 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종대 기자, 예. 두 사람 지난달 15일 의총할 때 막 포옹도 하고 얼마 전에 소맥회동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 앞에서 바로 고만고만한 후보다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여전히 심리적으로 원팀 구성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3일 첫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이 이제 회의에서 저 얘기를 한 건데 저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날 남미로 2주간 출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제대로 된 원팀이 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날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후보가 이게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워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자가 어떤 의미냐 하니까 그 해석은 스스로 해라 하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과연 이게 진짜 제대로 원팀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여전히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일부가 지금 상당수가 이제 가지 않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고심일 거고 제가 보기엔 이재명 후보로서도 이게 지금 가장 큰 고심일 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으로 이걸 고심하고 빨리 시급히 해결책을 내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내 원팀 구성의 또 다른 장애는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죠. 다만 후보께서 공약을 한 거야. 저희 정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죠.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져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과 세수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쓰이는 게 좋겠다는. 제적이라는 게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한테 이렇게 드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와 같은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최 교수님 보신 것처럼 총리가 나서서 재차 여력이 없다라고 못 받고 있지만 이 후보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받았어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뭐 합의를 할 거라고 봐요, 저는. 물론 이제 양측 의견이 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올해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예산 심의를 해서 내년에 지급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급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는 제가 볼 때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오랫동안 노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하고 또 선대위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민주당이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